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가 없었다면 일본, 한국, 유럽과의 합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월가가 올해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GM은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추가 관세 노출 감소를 통해 북미 이익 마진을 8에서 10%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MSCI 신흥국 지수 ETF를 통해 국내 증시에 1조 6천억 원, MSCI 한국 지수 ETF를 통해 1조 1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금 유입을 단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리밸런싱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장중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회사의 주가 강세는 에이펙 회의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다우지수가 코카콜라랑 3M, GM의 호실적 덕분에 다행히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후에 데몬헌터스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기대했었던 넷플릭스가 어닝 미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 6%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야기 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아닌 말고신에게 발언을 다시 한번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 안에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개장 후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은 12년 만에, 은값은 4년 반 만에 1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조선주가 강했죠.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보통 많은 섹터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캔들이 그려졌다면 조선은 시간 외에서까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HD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한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75%가 어닝 비트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M7,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릴리즈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게 빅테크의 조정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챙겨보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값 폭락, 다우는 역대 최고입니다.
어제 마감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어제 지수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좀 지었고요.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볼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47% 상승한 46,924.7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어쨌든 최고 약간 보합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증치가 이제 계속 랠리를 하다가 상승세를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경국인데 이 가운데서도 어쨌든 다우존스 30이 어쨌든 기업들의 호실적, 전통적인 배당주에 좀 강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증시의 상승을 이끈 코카콜라와 3M입니다. 이 두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생필품 주식이라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3% 내외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두 회사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4%를 넘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06%랑 7.66%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이거 어쨌든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좋은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GM이 약간 의외입니다. GM이 올해 실적 전향을 상향 조정하면서 14.86%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GM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자신들이 쓰는 비용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이 35% 정도 상쇄하면서 상당히 많이 어쨌든 실적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그 지역은행이죠. 지역은행 때문에 얼마 전에 약간 폭락장이 좀 있었는데 그때 자이언스 뱅코프가 순이익이 생각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1%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부진을 털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와 다르게 많이 어쨌든 개선이 됐다라는 지역은행이 소식이 들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 테슬라가 0.81%, 2.21%, 1.08% 하락을 했는데 알파벳은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있었는데 2.56% 상승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아보니까 아마존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10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고는 조만간 어쨌든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쓰고 실적이 좋겠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상승한 효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애플 계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해서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S 그리고 메타가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자산인 금은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현물거래에서 금이 온스당 4,882.03으로 달러로 떨어지면서 6.3% 급락했고요. 은은 8.7%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급락한 이유를 보면 어쨌거나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왜 강세되느냐?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가열이 좀 되면서 증시가 많이 가열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을 조정기를 거치면 다시 상승세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은도 마찬가지로 4년 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월가의 시선과 동일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금이나 은, 다른 자산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달러 강세는 전 세계적으로 긴축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자재 시장을 좀 보면 대부분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질수록 비달러 수요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 리스크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지만 산업금속이라든가 농산물은 달러 강세와 함께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티늄이나 팔라듐 같은 이런 것들은 금은과 비슷하게 약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미국의 내수 기업이라든가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고 반면 해외 비중이 좀 높은 대형 수출주라든가 신흥주라든가 주식 채권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우상향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M7 기업들도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애플 겨냥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55명이 애플을 반독점 위반으로 지금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걸까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뭔가 애플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뭔가 제동을 걸기 위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에어가 지금 풀리면서 정말로 이제 그 미국 매출도 좋지만 중국 매출이 사실은 애플의 지금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 조금 듭니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신고는 그대로 됐습니다. 중국의 국가시장관리총국에 접수가 됐고요. 이용자 측 대리인은 디지털 상품 결제가 애플의 인앱 결제에 사실상 전속돼 있고 대체 결제 및 외부 결제 링크가 차단돼서 소비자의 개발권과 이제 선택권과 개발자들의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부분이 근데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뭐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 경쟁이라든가 수수료 경쟁이 사실상 봉쇄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이 사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결제액의 최대 30%에 가까운 수수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항목에서는 15% 정도 하고 있지만 신고 측은 핵심 수익군이 여전히 30%의 고수익이다, 고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것들이 독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안 쓰면 되거든요. 안 쓰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유통 채널입니다. iOS에서 앱 설치 경로에 대한 어떤 앱의 단일 채널로 제한할 경우 강경임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세계적인 경쟁이 되고 있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 부분을 쟁점화하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약간 애플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이 늘었다 놨다 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지금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봤을 때 조만간 팀 쿡 CEO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 어쨌든 반독점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넷플릭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이제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를 침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 세무당국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제 이슈가 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만간 CEO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넷플릭스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CEO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협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키워드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 얼마나 개방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애플이 EU나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중국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있을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는 개방을 할 거고 어느 부분에서는 개방을 안 할 것 같은데 쟁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 30% 수수료 그리고 앱 유통의 단일 채널화인데 이유는 이제 디지털법 DMA죠. 근거로 대체 결제라든가 대체 앱 마케팅과 사이드 로딩을 단계적으로 열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개방이 가능할지는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 힘든 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도적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이유는 법률로 이제 의무화돼 있지만 중국은 앱 등록이라든가 콘텐츠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용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은 유럽 조정안에서 EU 한정으로 설계가 됐고 중국은 별도의 로컬 규제가 지금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좀 있는 게 이 어쨌든 반독점 신고가 되거나 뭔가가 있으면 중국만의 뭔가 편의성을 봐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H20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부분 개방이라든가 대폭 결제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책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 유화책을 나와야 어쨌든 제재를 더 안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AI에 관련된 많은 것들도 아마 바토로 뭔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협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 애플이 얼마나 개방을 좀 하게 될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명문대 줄 거부이고요. 백악관이 트럼프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대학에 더 많은 연방 자금을 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고요. 미국 주요 대학들은 이에 대해서 잇따라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학문 자율과 또 대학 자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킹즈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학 자율들이 그 돈보다는 자신의 어떤 학문의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이게 컴팩트라고 하는데 이번 제안의 컴팩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백악관의 정책 리스트에 동의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방 자금 배분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금액을 늘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안서가 약간 치욕적이라 할 정도로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종 성별 고려를 금지하라라는 거고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명시하라. 이건 어쨌든 트랜스젠더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비율이 15%로 상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국내 학생들로만 채우라. 사실 이렇게 되면 국내 학생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좋은 학생들을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5년간 등록금도 또 동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동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율성이 침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에젠다와 예산을 연동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걸 부분에서 어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애리조나 대학이 공개 서한에서 학문 자유 연구의 어쨌든 실적 메리트와 이런 부분을 독립성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악관의 제안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브라운 대학과 다트머스 그리고 MIT, 펜실베니아, USC, 버지니아 대학도 불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초청대학 9개 중에 아직 서명한 곳은 없고 밴드빌트와 UT, 오스틴 등 검토 및 침묵으로 남아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제 추가로 이제 대학을 더 제안하겠다고 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대학들이 눈치를 보면서 서로가 이제 학문의 탁월성에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부와 보류 기조를 어쨌든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연방 자금에 대한 재정 지렛대로 입시 고용이라든가 커리큘럼의 직접 개입에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향후에도 이제 대학들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학을 교육 정책에 지금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문의 자유와 행정 권력 사이에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악관 입장은 거부하는 대학에게는 지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학문의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대학 자율성과는 어떤 충돌이 생기게 될까요? 가장 빠른 충돌은 이런 것 같아요. 돈과 인증입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연방과 국가 예산을 준수하는 조건을 연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은 연구비 장학금을 위해서 내부 규정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인증 기준에서 정치, 사회, 정책 항목이 들어오면 학과라든가 개편 설치부터 위로 하게 되는 거 사실상 권한이 없다고 보니까 돈을 받고 사실상 모든 대학은 정부가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의사결정이 외부 기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주는 쪽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상 지금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특정 기준을 교원 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테뉴어에 요구를 하게 되면 대학은
동료 심사, 요 피규어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 이제 특정 분야라든가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인재 유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따기 때문에 반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충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대학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학문은 정부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한 충돌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AWS 먹통 사태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면서 줄줄이 멈춰섰다라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정상화가 됐지만 그 사이에 있었을 때 여파가 좀 꽤나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발생한 건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입니다. 장애가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 거점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제 리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천만 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접속 장애를 겪었고 일부에서는 결제 로그인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영향권이 광범위했습니다. 스냅챗이라든가 레딧이라든가 줌, 벤모라든가 그리고 게임 뭐 이런 포트나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금융앱, 영국의 로이드라든가 헬리팩스 등 금융 정보 사이트가 줄줄이 느려지거나 멈췄습니다. 아마존 자체 서비스인 알렉사라든가 링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큰 거죠. 그래서 영향권도 광범위했다고 할 수 있고 원인은 그리고 이제 두 갈래로 나왔습니다. AWS의 네트워크의 로드 밸런싱이 감시하는 부분이 내부 서브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매체는 DNS 이제 그 도메인 일부 해석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정황은 없는데 어쨌든 내부에 어쨌든 에러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구는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오후에 돼서 3시쯤이 됐고요.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쯤에 정상 운영 복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일부 고객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덜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복구가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가 상당히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고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어쨌든 놀랐다라고 생각하고 기업 입장에는 장애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더 고충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이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에 대한 전화위복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업, 이게 사실은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분의 1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었다는 게 놀라서 오히려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것만 개선되고 나면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뭐 전화위복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존의 대규모 장애 서비스 관련된 내용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한다라는 뉴스 속에서 내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쟁사들은 어떤 반사 이익을 좀 누리게 될까요?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반사 이익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객을 가져가는 데는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주식을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생각보다 이익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객사를 데려간다는 측면에서 MS의 애저라든가 구글 클라우드가 직접적인 수혜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뭐 쇼핑몰을 옮기듯이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옮길 수 있듯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처음이라 그리고 이제 바로 복구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돼서 그렇게 없지만 이게 어쨌든 충분한 보상이 이런 게 이루어지면 옮기지 않겠지만 또다시 이런 게 발생을 한다. 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일 초대형 사업자에게 오는 부분, 한 곳에만 서버를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서버를 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책 마련을 할 것 같으면서 원래 본 서버는 AWS에 두더라도 나머지 서버나 이런 걸 보조 서버를 애저라든가 구글 클라우드에 둔 이런 것들의 반사 이익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층 구조에 대한 방어 부부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서비스 관련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상화는 됐지만 여파는 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소라2 동의 없인 노이고요.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소라2를 둘러싸고 딥페이크 논란 계속해서 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공동 대책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얼굴과 목소리 복제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고 더불어서 위반 신고에는 신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크랜스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배우가 이제 이번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말콤 X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는데 이게 어쨌든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 생성 시 소라2를 둘러싼 딥페이크 논란 속에서 오픈웨어 이제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자신의 어쨌든 그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 사용한 이 부분의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그먼트라든가 뭐 애플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오픈AI가 사과와 함께 플랫폼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강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살아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쨌든 사후에 대한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공동성명서를 같이 내자고 얘기를 했고요. 공동성명서에서 소라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동의, 옵트인이 없이는 얼굴, 목소리, 복제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금지가 되고요. 개인의 이름이나 음향 초상권도 명시적으로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 신고가 만약에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얘기했으면 그 전까지 약간 느렸거든요. 그래서 위반 신고 시에는 우선 심사하고 일단 차단을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속사, 그러니까 초상권을 가진 연예 에이전시와 상시 협의체를 만들겠다.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인물 유산 측의 요청도 존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족의 재단 시 요구 시에는 생전 인물에 대한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섹슈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이제 이번에 많이 청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이언 크랜스턴은 경계선이 분명해졌다. 동의 없이는 복제 장치를 막는데 강화가 됐다라면서 이제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기 전에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의 정책을 이제 동의 중심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권리자의 통제권 확종을 약속을 했으면서 앞에는 요 사오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내놨다라는 것을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용하실 때 좀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소라와 관련된 딥페이크 논란은 연이어서 좀 체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일단 공동 대책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패러디나 풍자, 보도 목적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서 예외로 좀 인정해 줄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선 이제 연방 차원에서 노 페이크 액트를 논의 중입니다. 정당한 공익에 부합하는 논평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학술이나 풍자 패러디 같은 보도 다큐멘터리는 디지털 복제 금지에서 예외를 두되 현실적 오인이 가능한 공익성을 함께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뭐 법률적인 용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정유지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공익에 부합하는 용도로 쓰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연합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다만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 이게 어떤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는 부분을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 법적 조언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EU AI법에서 딥페이크 표기에 대해서 의무를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풍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투명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서 핵심은 알고 볼 거니까 이게 딥페이크고 약간 어쨌든 약간 자신의 어쨌든 허구가 들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외 요건으로 공익성 오인 가능성이나 투명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이미 AI 합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표시를 의무화했고 딥페이크 신고를 받으면 현실적 공익성 이런 부분을 보여서 사실상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라도 오인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치를 할 수 하고 있는데 소라2도 지금 이런 법안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 중심의 흐름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유튜브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표기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AI 시대에 있어서는 헌법적인 논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전적인 동의 원칙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요. HD 현대미포에 대한 유안타 증권의 시선을 들고 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부터 눈길을 끕니다. 바로 미국 친척집으로 자식 유학 보내는 마음인가인데요.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유안타 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HD 현대미포의 상황을 유학 보내는 마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즉 지금은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는 의미고요. 이번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25만 4천 원 그리고 매수 유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최대 화두는 바로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의 합병 소식인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합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HD 현대미포의 3분기 매출은 약 1조 2,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70억 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분기보다는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7월 매출이 3,560억 원, 8월은 4,250억 원으로 두 달 합쳐서 이미 7,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9월에는 조업일수 회복의 영향과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 덕분에 4,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영업이익에서는 뉴질랜드 국영 철도 회사인 키위레일이 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350억가량의 환입금이 들어온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박 가격의 상승 효과 덕분에 본업 자체의 이익률이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3분기 실적은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유안타증권은 이번 성적표를 두고 지금 중간고사 성적표로 친다면 1등급 예약이다라는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안타증권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엔 3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12월에 예정된 합병이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D 현대미포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HD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합병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HD 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 현대중공업 보통주 약 0.406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 비율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HD 현대미포의 실적이나 또 일회성 이벤트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합병 이후에 새로 출범하게 될 통합법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유안타증권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건 단순히 시너지나 형식적인 합병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합병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합병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질문들이 따라 붙습니다. 이거 혹시 오너에게 유리한 시점에 합병한 거 아니냐? 유안타증권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요. 일단 합병 비율은 두 회사의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만약 그룹 오너 입장에서 유리한 시점을 노렸더라면 두 회사의 주가 차이가 크고 또 주가가 낮을 때, 즉 훨씬 싼 시기를 택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유안타증권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의도였다면 이미 올해 3월에 이 합병 발표를 했을 것이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난 3월이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주가 차이가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당시라면 매수 청구권 기준가도 더 낮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합병은 오너에게 유리한 타이밍 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게 유안타증권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유안타증권이 말하고 있는 이 합병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미국 내 상선 시장 진출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들이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선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지 합작이나 투자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HD 현대미포의 중소형 선박 건조 기술이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병 이후에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꼽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대형 도크를 중소형 선박 블록 생산에도 활용을 한다면 생산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통해서 해외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합병 이후에 설립되게 될 이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통해서 지금 다른 해외 조선소들을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HD 현대미포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확장력과 수익성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합병을 HD 현대그룹 전체의 큰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HD 현대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해서요, 방산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2035년까지 방산 부문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 중심에는 일단 HD 현대미포가 가지고 있는 중형 도크와 숙련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첨단 함정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병을 통해서 단순히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선부터 군함 그리고 특수선까지 이 종합 조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국내 방산 조선 분야의 대표 주자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9월에는요, 8,2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을 진수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적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투함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사실상 한국 해군 함정의 역사를 함께 써온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해서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함급까지 모든 주요 함정을 직접 건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실적도 돋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페루나 필리핀,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무려 5개국의 총 18척의 함정을 수출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서는 10척의 군함을 수주하면서 이 K방산 조선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군함을 직접 건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 기술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해군성 장관도 지난 4월에는 직접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현대중공업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많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정비협약 자격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미국 해양방산 1등 조선 기업인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 해군으로부터 4만 1,000톤급 보급함 MRO 사업까지 수주를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조선협력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이번 합병을 앞둔 HD 현대 미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병 이후에 통합하게 될 그리고 새로 출범하게 될 이 통합 법인은요. 특수 목적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극 항로 개척이나 지금 해상풍력 단지 개발 같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회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HD현대는 앞으로 쇄빙선이나 풍력 설치선, 해양 거주선 등 지금 친환경과 특수선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더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신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합병은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시너지가 필요한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다라는 건데요. 즉 이번 합병이 지배구조상의 유리함을 노린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HD 현대그룹의 산업적인 전환점,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의 분기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의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D 현대 미포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25만 4천 원, 그리고 매수 유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제 HD 현대 미포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제 국내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 미포 역시나 11%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2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HD 현대 미포에게는 합병이라는 이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 HD 현대 미포에게 단기 실적의 등락보다 중요한 건 과연 12월 통합 출범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일 텐데요.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가 앞으로 주가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식품에 대한 IBK 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요, 관세 부담 완화 전망입니다. 지금 불닭 신화를 만든 삼양식품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60만 원, 그리고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에 따르면 삼양 실적의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에는 6,0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1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37%, 영업이익은 3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만 본다면 꽤나 인상적인 성과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매출 6,0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56억 원과 비교를 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최근 수출 구조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가운데 지금 중국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제품당 평균 판매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다 보니 매출은 커졌어도 이익률은 다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 비중이 커진 건지 리포트는 지금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중국 내에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겹쳐서 지금 K푸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불닭볶음면이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수출에 부과된 관세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이 제품에는 라면이 15%, 그리고 소스에는 21%의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동남아 쪽의 수출을 좀 늘리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수익을 보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중국 공장 설립에 앞서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양식품은 오는 2027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해서 중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영업망을 미리 넓히고 또 현재 약 50% 수준에 그친 이선 도시 진출률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수출 확대는 단순히 물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 시장도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IBK 투자증권은 4분기 중에 미국 내 모든 유통 채널에서 지금 라면과 소스 제품의 이런 소비자 가격을 약 10%가량 인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고요. 쉽게 말해서 올라간 원가를 소비자 가격 조정으로 일부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 미국향 수출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미국 내에서는요, 삼양 브랜드 인지도가 K 콘텐츠 열풍과 함께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유럽 법인 설립 이후에 지금 직접 판매량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존 도매상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유통체계를 바꾸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판매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매출 공백들도 자연스럽게 메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내년 초쯤에 유통망 일원화 작업이 마무리됐을 때 지금 유럽 매출도 다시 한번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의 또 다른 성장축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인프라 확충인데요. 일단 지금 그 중심에는 지난해 완공됐던 밀양 2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는 총 6개의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봉지면 3개 라인이 가동 중이고요. 가동률은 월 50%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용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전 라인이 모두 가동이 된다면 지금의 생산 능력보다 지금 30% 넘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밀양 2공장이 급증하고 있는 해외 수요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공급 안정성이 곧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금 삼양식품의 대표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은 최근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에 불닭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인구 82억 명과 맞먹는 규모고요. 쉽게 말해서 지구촌 인구 모두가 한 번쯤은 불닭을 먹어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은 단순히 이제 라면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불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스와 스낵, 간편식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닭 소스는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현지 외식 브랜드나 유통사와 협업을 해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닭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은 올해 3분기에도 강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낮게 나올 전망인데요. 규모 면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비중이 좀 커지게 되면서 수익성 관리가 단기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IBK투자증권은 이런 일시적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60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양식품은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132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는 장중에 160만 원대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주가가 꽤나 내려온 모습인데요. 다만 삼양식품은 이제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닭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누적 판매량 80억 개를 돌파한 건 지금 전 세계 식품 기업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고요. 물론 중국 의존도 상승과 관세 부담, 또 환율 변동성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관리해야 할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현지 공장 완공과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유럽 유통망 재정비가 과연 어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3M과 코카콜라 등 또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S&P 500 지수 역시나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중 간의 갈등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담이 잘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같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떤 분위기로 오늘 우리 증시 출발하게 될지 함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기를 잠시 해보자면 어제 전강후약의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개장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오후 들어서 낙폭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일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네. 개장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천 이제 900선 가까이 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50만 익스 터치하게 됐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동안 매수를 계속했던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는 매도 쪽에 네. 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사실 어제 증시를 보면서 오전장이 너무 강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강할 수 있나?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3,9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나서
또다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낙폭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서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두 기업이 증시를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기업들도 최근에 좀 흔들림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부품주들도 역시도 흔들림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틈새 시장에서 자동차 쪽이 또 움직이고, 그리고 조선 쪽도 또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좀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AI 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제 반도체 쪽이죠. 이쪽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계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과거에도 AI 관련해서도 이제 샘 월트먼도 거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도 약간 경계 심리, 그리고 IMF 총재 역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약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거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상승장의 분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가 쪽에서도 요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이라든지 AI 관련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흐름이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상승이 또 정체화되고 또 하락으로 반전되는 건 아닌데, 이런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가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좀 조정 구간을 또 가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고, 보통 이제 조정 다음에 하락으로 계속 이제 가는가, 아니면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가, 이 두 부분의 이제 방향성으로 본다면 여전히 시장이 상승장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장의 주도로서는 사실 반도체 쪽은 여전히 지금 현재 흐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충분히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좀 커도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좀 싸게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0포인트가 시장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900 거의 왔다는 건 이제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고,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되고, 또 떨어졌을 때 흔들렸을 때 매수를 못 할 수 있는데, 보통 개인들이 모두 이제 고점이라고 느낄 때 시장의 고점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고,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고점이 4,000포인트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장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이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저가 매수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이 고점이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갈 수 있다. 상승 랠리 펼쳐질 수 있는 장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롯해서 오늘도 좀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는 금값마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자체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마찰 때문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역시 또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이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가치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이제 이탈을 하면서 원화를 또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의 이탈도 약간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길게 본다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마찰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사실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셧다운까지 지금 현재 좀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위도 약간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하고 큰 마찰을 계속 일으키기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아무래도 에이펙 전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뭔가 협상을 또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나중에 또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자재 성향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금값이 만약에 안전자산 쪽에서의 그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이것 또한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자산 쪽에서의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위험자산 쪽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걸 좀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 환율 관련해서 지금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포지션 잡아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궁금할 점이 아무래도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출발은 강하게 시작은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약간의 차익 실현도 필요할까요? 일단 종목들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기술주 하락이 있었고 어제도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쪽에 하락이 있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뭐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실 좀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또 주도주로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만약에 하락을 예상해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살까 하는 순간 팔고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잡겠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좀 있다면 끌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라올 때 한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그 전략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순 있지만 이 성사 과정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라는 발언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될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실적 시즌인 만큼 S&P 500 지수 안에서 80%의 기업들이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랠리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합권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04%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반도체 투토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0.6%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출발했던 만큼 지금 SK하이닉스 50만 닉스를 한번 터치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도 어제 10만 전자 바로 코앞에 두고도 미끄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100원 앞두고 터치가 내려온 만큼 이 안에서 오늘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29% 상승합니다. 요즘 2차 전지의 탄력들이 좀 다시 좋아지고 있죠. LG 엔솔의 실적도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반등의 실적을 좀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오늘도 역시나 최고가 랠리들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0.11%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6% 상승하면서 8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안에서는 오늘 또 이슈가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지금 공시통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가 추이가 지금 오늘 좋아지는 건지 이 부분까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9% 하락하고 있고요. 펩트로는 1.8%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가 코스닥의 분위기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자세 포지션 잡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지금 팔자세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짙은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시장은 좀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요즘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전하고 오후장의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제 떨어져서 출발한 다음에 이제 가격을 회복하면서 올라갔을 때 종목들의 분위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S&P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뭐 그 부분 따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올라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 현재 어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0.01% 현재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약한 분위기거든요. 0.3%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의 규모가 1,000억 원 정도가 넘었다. 장시작하자마자. 네. 그렇다면 이 물량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업종에서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하고 그다음에 운송장비 업종이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시장의 이 갭, 수급과의 어떤 그 현재 주가의 갭을 또 메워가면서 수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 초반에 살짝 올라갔다 결국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도 큰 뭔가 호재들보다는 뭔가 좀 경계 심리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의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이 대형주 위주의 추가적인 뭔가 조정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약세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은 대형주 쪽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이 하나의 어떤 또 저가 매수의 순환매의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것 또한 뭐 지금도 약하진 않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오늘 양시장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도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형주 그리고 IT 쪽에 약간의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고가 랠리 속에서 좀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후장까지 이러한 분위기 어떻게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이 점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소식 하나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XR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무한이거든요. 네.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어떤 모습으로 공개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상승으로 다시금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XR 기기 자체가 이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트리거 이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럼 왜냐면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은 좀 크지 않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지금 누가 선점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없거든요. 일례로 이제 저희가 애플 쪽에서 그 전에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죠. 네. 근데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건 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XR 기기 쪽에서는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쪽을 진출해야 되겠다. 비전 프로를 보고서. 근데 비전 프로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면 이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구글 쪽하고 손을 잡고 이번에 이 XR 헤드셋 무한을 이번에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글 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성과가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은 개인당 한 대씩 사용하잖아요. 근데 XR 기기는 개인당 한 대씩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의 또 원인이었던 게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비전 프로는 한 기를 구입하는데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를 하는데 이 이제 무한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 이제 낮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을 좀 낮췄고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성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 이제 반응을 보고 나서 주가에 또 이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바로 뭔가의 반응보다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이 오늘 11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구글과 퀄컴과 함께 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 어떻게 좀 해석이 될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궁금해지는 양상인데 사실 XR이라고 하면 또 미래의 선도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모멘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좀 아이디어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안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 제세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주력은 이제 삼성전자 쪽일 거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비전 프로 쪽의 관련주가 또 이제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애플 쪽의 납품사로서는 이제 LG노텍이라는 회사가 네. 있죠. LG노텍도 역시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시세스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당장 삼성전자 뭐 또는 삼성전기 뭐 이 두 기업만 해도 반응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XRS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이 반응이 만약에 이제 좋아지고 판매량이 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충분히 주가 부양은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응이 있진 않은 모습이지만 이럴 때 그래도 좋은 제품을 내놓게 된다면 또 주가 추이가 또 반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애플로 인해서 같이 또 동반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죠.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무래도 좀 상승하고 있고 오늘의 이 개장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가 매수의 순환매 지금 수혜주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 요즘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고 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같이 올라타도 되는지 고민이 되는 또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도 10%가 넘게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에코프로 뭐 BM이라든지 HN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순환매 과정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꽤 큽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이제 그런데 그동안 주가의 하락폭을 보게 된다면 너무 뭐 심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이 사업이 이제 뭐 자체가 뭐 결국은 또 안 된다라기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실적도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2차 전지 쪽에서 불을 당긴 게 어느 회사냐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이제 ESS 즉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미국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진입을 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양극재 회사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납품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NCM 또는 NCA라고 해서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어떤 기대, 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건 LFP 쪽이거든요. LFP 쪽은 리튬 배터리예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성과가 지금은 뭐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상 큰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지만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이용해서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좀 좋은 가격에서 탈출하는 전략들 필요할 거고 이미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또 갑자기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실이 너무 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가는데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이번에 좀 잘 탈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기대감이 많은 거는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테슬라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테슬라 실적 잘 나오게 되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또 여력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관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시간 외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네. 뭐 급락이 네,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대치에 충족을 못 시켜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많이 예상하고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세제 혜택 자체가 이제 보조금 지급이죠. 9월 달 말로 종료가 됐어요. 근데 9월 달까지가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매를 그동안 이제 미뤘던 사람들이 한 번에 구매가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역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큼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 그동안 올라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이 눈높이의 충족을 만약에 못 시킨다면 주가는 당연히 또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실적이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실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실적이냐 이것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일시적인 실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실적 이유가 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 모멘텀 좀 어떻게 나올지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간밤에 요즘 또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의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간밤에 넷플릭스 실적이 시간에 거래에서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모멘텀이 좀 하회를 하면서 계속 좀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 안에서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좀 찍히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보합에서 계속 빨간불과 파란불 오르락내리락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양시장 모두 약보합 흘러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에서 덜어내고 선물 쪽에서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일단은 좀 덜어내는 모습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본 쪽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되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달러도 같이 올라갑니다. 1,432원까지 현재 오름 세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고 지수도 너무 올라서 걱정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초 양시장에 대한 수급 경계감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주를 좀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 같은 의제들이 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렸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후장부터 일부 좀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에 대한 이 무역 협상에 관련된 논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수급 경계 심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좀 공존하는 시장의 모습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지표들은 증시의 탁금이 다시금 80조 원을 좀 돌파를 했죠. 10월 20일 종가 기준에서 2조 3천억 정도에 대한 증시의 탁금이 재차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거래 대금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요인들은 일단 증시의 유동성들이 활발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뭐 9월에 이어서 뭐 10월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높아진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인 증시의 유동성 유입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려감보다는 사실 뭐 단계 상승했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오늘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큰 폭의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스탠스 기조든 뭐 하방보다는 상반 기대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이긴 하겠지만 사실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온 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살짝 단기 고점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빨리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좀 염두를 하면서 가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과일 여건들은 우리가 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외인 수급 동향들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9월 달 기조에서 보면 전체 월간 유입량이 한 7조 원대, 7조 한 4천억 정도 제가 좀 기억을 하고요. 네. 지금 10월 20일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 5조 2천억 정도의 유입량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외인이 이탈되는 그런 모양새들보다는 일단 뭐 유입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관점에서 특히나 최근에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10월 달은 뭐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는 변수의 요인들이 환율이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단발성 요건으로 좀 상승 추이를 좀 제한시킨다면,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추이가 좀 아니라면 사실 크게 좀 염려가 좀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환율이 재차 좀 반등할 수 있고 일단 뭐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들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외인 수급의 어떤 이탈을 좀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다소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인데 일단 뭐 한국도 미국과 지금 무역 협상에 관련된 뭐 최종 서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 3,500억 달러에 대한 선불 투자 이슈가 통화 스와프로 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외인 수급에 대한 어떤 주체 이탈 부분들은 크게 우려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포모라고 했죠.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너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주체에서 좀 소외가 됐던 일부 투자자분들, 그래도 대다수 투자자들이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들 때문에 접근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뭐 최근 한 오늘 뭐 어제 오후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섹터 일부 좀 조정 구간들은 오히려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저는 뭐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리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서 활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나란히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같이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현대차, 기관에서는 기아 쪽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순매수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어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빨리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어간다라는 가정을 저희가 둔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그동안 쉼없이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걸로 따져본다면 사실상 자동차가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붙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섹터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난주부터 좀 이어졌어요. 만약에 일단 뭐 지난주 주말에 최종적으로 좀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일부 조건들을 좀 조율 중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재차 좀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세에 관된 리스크 완화 관점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제가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갖고 가기에는 일단 뭐 관세가 그동안 억눌렸던 조정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뭐 3,500억 불의 이 선제적 투자 부분들, 이 부분을 선불 투자냐 아니면 10년간 뭐 분할로 투자를 할 것인가 또는 일시적인 투자를 좀 할 때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우리의 환율 리스크를 좀 더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타결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를 보면 3,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선불 투자 부분들은 재차 좀 강조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 부분은 뭐 이 실무회담에서 이 환율에 관련된 어떤 통화 스와프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도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때 지수 상승했던 것만큼에 대한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수급 유입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해당되는 어떤 관세 협상들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좀 타결되지 않거나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경우에는 일단 뭐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는 관세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익 상승 효과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실적 기저 효과들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현재보다는 관세 협상에 관련된 어떤 타결 여부를 좀 주시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도 좀 늦지 않을까 그런 판단해 보십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연간 2조 정도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아직 뭐 해결된 부분은 없는 거죠. 이미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 가지 보고 테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어제 고점이 99,9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황홀한 숫자죠. 100원 모자르고 99,900원에서 최고치를 찍고 지금 내려와서 96,3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굉장히 좀 뚫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어제 경우에는 99,900원이라는 게 좀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10만 원대에 대한 어떤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진 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공교롭게도 5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좀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좀 차이가 있죠. 아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숫자에 너무 국한시키기보다는 신고가의 의미를 오히려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상방에 대한 매물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제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 탄력도가 좀 다른 그런 이유들은 그동안 뭐 전체적인 어떤 이 유동 주식수에 유통되고 있는 어떤 전체 주식수의 어떤 비중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공매정고 비율이 좀 더 낮은 그런 측면들이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10만 원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하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본격화된다면 쇼커버리지 같은 그런 것들이 쇼커버링이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 1%대에 대한 조정들은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추세선인 한 94,000원대 이상에서에 대한 주가 형성 부분들은 언제든지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를 재차 좀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뭐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렸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확정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달아줄 그런 메시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더욱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양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 이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가 좀 합체가 확정이 됐죠. 네. 이 부분은 파운드리의 굉장히 큰 일단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큰 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됐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들이 엑시노스의 어떤 적용 이후에 대한 출하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파운드리 부분들의 경쟁력을 좀 회복시키거나 실적을 네.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 특히나 뭐 DS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성과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조금 더 고려해서 접근을 유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에 대한 어떤 부담들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네. 이전보다에 대한 이익 훼손이 좀 적어지고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주가로 좀 반영시켜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 근데 뭐 1% 내외의 하락이라면 사실상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기는 하죠. 그동안 좀 빨리 올라왔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9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일단 11선에 거의 맞닿아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일단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의료 AI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 뭐 오늘 조선이 좀 더 상위 섹터에 있기는 한데 모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리포트 있었던 HD 현대미포가 3%대, 한조해가 1.7%, 뭐 한화오션이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어서 오히려 오늘 좀 의료 AI 쪽을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1번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로켓헬스케어가 한 5%, 딥노이드가 3%, 뷰노도 한 2.7%.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오름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17% 넘게 일단 시간 외에서 상승폭을 좀 키워갔고요.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 수술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시세가 돌아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 실적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쪽에서 살짝 밀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을 상대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큰 파이가 있는 게 2차 전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튬도 강하고요. 나트륨, 이온, 뭐 전고체, 소재, 부품 등등 해서 2차 전지는 뭐 셀사까지 뭐 LG 엔솔도 한 2.7% 상승불 일단 현재는 키우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좀 덜 가고 있는 섹터를 골라본다면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총도 봤을 때 쌈바 같은 움직임은 1.14% 나오고 있고요. 어제 또 역대급 실적 나왔던 셀트리온은 0.28% 하락세 현재 시연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랜만에 1.3% 정도 상승불 켜져 있어서 이쪽에서의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쪽부터 전략 챙겨볼 텐데요. 반도체 수급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이쪽에서 오름세를 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을 주긴 줘서 이게 얼마나 갈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좀 시세가 이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보다는 이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영역으로 탈피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들었었죠. 2차 전지 맞아요.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이 수급 쏠림이 좀 더 완화되는 구간에 단기적인 수급이 좀 재차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월요일장에서는 일부 좀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렇죠. 오늘의 좀 반등은 일단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수급을 2차 전지로 좀 유입시켰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다 해서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재차 유효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일단 뭐 전기차 캐즘 영향에도 불구하고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견조한 이익 구조가 좀 확인됐었고 일단 뭐 2차 전지 소지사들의 이번 3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대다수 이 양극 소지사들에 대한 이 기업들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다만 성과적 측면들이 이전처럼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너무나 좀 안 좋았던 실적의 기저효과 대비해서 일부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확인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단발성으로 한 개 분기에서만 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분기까지 좀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 좀 될 텐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기대 요인들은 일단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작년 대비의 성장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만 좀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뭐 모두가 좀 아는 것처럼 9월 말로 좀 종료됐던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종료 효과들, 이 부분이 3분기에 단기적인 수요를 좀 더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됐지만 4분기부터 판매량이 좀 감소되고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로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을 좀 논외로 했을 때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들, 특히나 뭐 테슬라의 최근에 어떤 집계됐던 업데이트 판매량들도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다른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GM이 어닝스 프레이즈를 좀 기록을 했었죠. 뭐 차기 가이던스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다만 세부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출하량이라든가 가동률 부분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된 점, 이런 부분은 뭐 저는 악재 관점에서 뭐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됐지만, 일단 실적 기대 요인들까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의 연속성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후에 뭐 판매량에 관련된 수요 감소 요인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발현될 수 있는 노이즈는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급등할 때 좀 사기보다는 크게 좀 빠지는 구간 또는 뭐 조정이 좀 이어지는 구간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이제 월요일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략 좀 꼼꼼하게 챙겨드린 바 있고요. LG 엔솔이 그때 탑픽이었는데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한 2% 넘게 3%까지 오름폭을 키웠네요. 45만 원 선까지 오름세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실 수혜받을 섹터는 제약 바이오로 예상했는데 반응이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에스모 같은 일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목도가 좀 꽤나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받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9월달 금리나 이런 시그널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본격적으로 수급이 완화될 것이다.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됐는데, 오히려 좀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줬던 구간이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금리가 내리니까 기대감 수급이 좀 속에. 반영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지수 상승과 좀 대비되게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그렇죠. 수급에 쏠릴 원인들이 가장 크게 유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좀 유입되기보다는 2차 전지 같은 뭐 그동안 크게 조금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섹터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지금 유럽 임상종약회에 관련된 이벤트, 하반기 뭐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ESMO의 경우에도 일단 일정이 좀 종료가 좀 됐죠. 네. 다만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서 개별주에 대한 흐름도 전혀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들, 작년과 너무나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좀 크게 저하됐거나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요인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3분기 어닝 시즌과 좀 맞물리면서 해당되는 수급들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로 좀 이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 연속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우리가 당분간 3분기 어닝 시즌까지에 대한 이 기대치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도 11월 15일 뭐 분기 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실적 발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반도체 바이오주의 어떤 수급 소외는 조금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종료가 좀 된다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큰 이벤트 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부 좀 단기 상승폭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구간들은 이 수급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이연될 수 있겠고, 공교롭게 10월 30일 FOMC에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가 좀 현실화가 좀 되는 그런 구간이고, 11월 초에 또 다른 이 바이오 하키 이벤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11월 초부터는 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확실하게 좀 개선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끝이 나야지 그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모가 사실 기대했던 학회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뭐 메리트 있는 주가를 확인은 하진 못했던 것 같고요. 남아있는 걸로 보면 뭐 세계 비만 학회나 면역 항암 학회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셀트리온의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삼바는 그래도 실적 발표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리포트도 있고 인적 분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이슈가 좀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걸만한 기대가 좀 남아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이 어제 발표됐던 뭐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그러니까요. 영업이익 경신 내용적인 측면 굉장히 좀 좋았고요. 특히나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20%대를 좀 추정되고 네.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다만 시장의 평가가 어제 크게 좀 주가 좀 반영되지 못했고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좀 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예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3,380억 정도. 이게 증권사 평균 추정치로 좀 제시가 됐던 컨센서스인데 어제 발표된 영업이익이 3,010억 정도가 좀 됐죠. 그래서 한 300억 정도에 대한 괴리가 있는데 이 금액을 과연 이익을 그렇게 조금 눈높이를 이게 크게 좀 이탈된 수치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기저효과 안에서 너무나 이 높아진 실적 추정치가 부합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좀 차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긍정적인 어떤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4분기에 충분한 실적이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관점을 좀 다르게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4% 정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앞서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적 분할 좀 앞두고 있는 수급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일단 실적은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좀 예고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 4공장의 풀캐파 그리고 5공장 램프업에 대한 상향 부분들. 그래서 뭐 선수주 물량들이 이번 3분기에도 좀 수주 성과에 대한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CDMO사들에 대한 성과들은 오히려 이 수급이 전환되거나 순환매 수급으로 좀 완화될 때 오히려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은 그래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좀 돌려 세우긴 하네요. 강보합 정도로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막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성적표 대비해서 주가 반응은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삼바는 그래도 이제 한 2.7% 정도 상승세 시현을 하고 있고 수급 확인해 보니까 10거래일 어제까지 10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DMO사는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토픽을 좀 찾아볼까요? 예, 저는 ST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3거래일 전이죠. 일단 에이지 백신 치료제에 대한 임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작년 17% 정도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오히려 12% 정도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현재 1.9% 정도 다시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악재의 효과들은 없었어요. 에이즈 치료제 간의 어떤 유효지표, 내약성 효과들 다 좋았는데 다만 좀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아니면 동일 약물 효능 대비해서 우위 지표에 관련된 값이 공개가 되지 못했던 점이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 다만 이 부분은 단기적 성과보다 내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차치하더라도 에스티팜의 경우에는 일단 신약에 관련된 모멘텀들보다는 CDMO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기준에서 봤을 때 혈액암 치료제 라이텔로에 대한 이 원료의약품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됐고 매출 포션에 대한 비중이 한 82%대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고부가 원료의약품에 대한 매출 성과들은 이번 3분기에 긍정적인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는데 이 부분은 제2올리고동이라는 이 고정 비용에 대한 어떤 반영 효과들이 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오히려 제2올리고동의 가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구간들 숫자로 좀 인식될 수 있는 구간들은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좀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올해 ST팜은 10만 원대 미만의 구간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좀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진짜 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 주셔서 좀 의외다 싶었는데 사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꽤나 괜찮게 좀 들어오네요. 물론 어제는 좀 빼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대 오늘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한마디로 뉴욕 증시는 또 출렁이게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어쩌면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던지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한편 우리 시장은 어제 3,900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버튼이 눌리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꺾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여전히 차근차근 최고가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부터 그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큰데요. 코스피가 사실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미중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장 초반에는 심지어 아랫꼬리를 좀 길게 빼면서 3,80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보다는 낙폭을 조금 축소해서 지금은 3,8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3,800선까지 깨지고 말았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0.6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67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특히 어제 마감장에 이어서 매도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그래도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는 흐름들 보여집니다. 개인이 좀 순매수해준 덕분에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더 크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300억 원가량을 매도해주고 있고요. 개인 마찬가지로 역시 순매주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오늘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화학 섹터가 조금 눈에 띕니다. 일단은 석유 화학 쪽이 오늘은 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5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 창고와 의약품까지도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운수 장비 안은 조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분명하게 시세를 내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차 전지도 하나가 되겠고요. 운수 장비 안에서는 일부의 조선과 방산 그리고 완성차까지 조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증권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계와 건설업까지도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철강 및 금속까지 내림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승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은 금융이 좀 강합니다. 6%대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종이 목재는 소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기 이전에 거래대금 상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가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만 닉스를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그 흐름을 어제 마감장의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1.77%의 내림세, 삼성전자는 1.44%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오늘은 내립니다. 사실 조선주가 한국과 미국의 어떤 회담이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에 조선주가 다시 한번 마스카 프로젝트로 강세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주도했던 기업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또한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안에서 LG화학이 조금 강합니다. 영국의 펠리서 캐피탈이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은 LG화학의 지분을 약 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재고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3%의 내림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 정도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실적 발표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대기 중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